어제 결산은 우리가 중요한 게 그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일반 전표 12월 31일, 원래 꼭 12월 31일은 아니고 기말로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날이 있죠. 회계기간 마지막 날에 일반 전표에다가 기말 수정 분계가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제 좌우 같이 했던 페이지가 397페이지였는데 먼저 수동결산이다 자동결산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의 기준이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 메뉴 이용해서 기말 수정 분계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직접 일반 전표에다가 기말 수정 분계를 하겠다, 이거의 선택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결산자료 입력에서 지원해 주는 게 5개밖에 없었죠. 기말 재고자산 입력, 감가상각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전입액 입력, 대손충당금 설정하기 위해서 대손충당금 올해 보충할 금액을 쓰는 거, 그리고 법인세 선납세금 정리하고 미지급세금 정리하는 거, 이렇게 우리 자동계산에서 해줄 수 있는 그 기능은 5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5가지가 그 해당 사항이 아닌 건 우리 시험에서는 수동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수동계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이야기하던 우리 이연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 있죠. 그 해를 넘기는 것, 내년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미리 준 비용이다, 미리 받은 수익이다라고 할 거고, 올해 거만 수익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남겨두거나, 혹은 장부에 아무것도 쓴 적이 없는데 올해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비용을 인식하고 수익을 인식해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 미지급 비용,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다, 미수 수익, 이렇게 정리하는 것과, 소모품도 사용한 부분은 소모품비라고 비용이 돼야 되고, 남아있는 거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되는 거, 그리고 현금의 잔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잉이어서 기중에 현금과 부족 처리한 게 있다면 우리는 그 현금과 부족 계정 과목은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사실 부족한 사항이었다, 아니면 과잉이 돈이 많은 사항이었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글로 봤을 때 인지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시험 때는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정보로 그 데이터가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부족했다고 현금과 부족 처리한 적이 있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현금과 부족 계정 과목이 장부에 무조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부에서 이 현금과 부족은 차변 계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로 차변액 잔액이 있다 그러면 부족할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과 부족을 기말에는 대변에 써서 차변의 잡손실이라고 처리를 할 거고, 반대로 돈이 많았었다면 우리 장부상에 차변의 현금과 부족이 마이너스로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과 부족이라고 쓰고 대변에는 우리는 잡이익이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금과 부족 계정 과목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말에 돈이 부족하면 그때는 현금과 부족이다라고 할 시간은 없죠. 근데 현금 시제 맞춰야 되니까 부족하면 장부 현금 잔액 줄이기 위해 대변의 현금, 차변의 잡손실. 돈이 많으면 장부 잔액을 실제 잔액 맞춰야 되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과 대변의 잡이익, 이렇게 처리를 해서 결산일날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많으면 그때는 현금과 부족이라고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잡이익 잡손실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거 봤었는데, 부가가치세는 일단 매출세액은 예수금이에요. 예수금이라는 건 내 돈 아닌데 대신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려고 가지고 있는 걸 예수금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럼
우리 매출세액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얘는 예수금인데 거래가 빈번하고 최소한 법인사업자는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세 사업에 하기 위해서 취득한 물건에서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를 일단 부담해서 줬으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둘 거예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고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는데, 이걸 정리하는 분계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날짜로 해서 오늘까지 있었던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과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을 서로 상계해서 정리하고, 차이 나는 만큼 매출세액이 더 크면 미지급 세금이다, 납부할 세금으로 정리할 거고, 만약에 매입세액이 더 크다, 부가세 대급금이 더 크면 우리는 환급 받을 거니까 미수금이라고 처리해 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고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가산세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만큼 우리는 가산세는 벌금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또 인지해 두실 게, 가산자가 붙는 건 국가만 있을 수 있는 벌금 성격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뭐 다른 걸 납부를 좀 지연하게 되면 그때는 가산세가 아니고 연체료가 되는 거예요. 연체료는 이자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가산자가 붙는 거는 벌금 성격인 거예요. 근데 연체 가산금이라는 말을 쓰는 딱 한 곳이 있어요. 그게 한국전력인데, 걔네들이 조금 나쁜 짓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가산자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연체 가산금도 연체료예요. 연체자가 붙으면 이자예요. 그건 한전에서 쓰는 표현인데 지금 현재는 다른 곳에서는 못 써요. 걔네들이 옛날에 그런 행동을 했던 표현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산자는 벌금이죠. 그럼 우리 회계상에서는 벌금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요. 뭐 미래 여러분들이 그 벌금을 비용 인정하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징벌효과 감소된다고 해서 비용 인정 안 하는 건 세법 뒤에 법인세법 가서 미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 회계상에서는 벌금도 다 세금과 공과라고 비용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있으면 세금과 공과 비용이니까 차변했으면 뭐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늘어나거나 차변에 환급받을 미수금이 줄어들겠죠. 반대로 내가 전자신고세액 공제 같은 내가 세액 공제를 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 거죠. 그건 우리 영업의 수익인 자비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자비익이라고 처리를 하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미지급 세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공제받을 미수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정리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다음 대손충당금 환입은 대손충당금을 보충을 할 때는 자동결산에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설정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으면 우리 자동결산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로 떠서 우리한테 금액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다는 걸.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줄여줄 거라는 거죠. 그럼 대손충당금의 자리는 자산이지만 자산을 줄여주는 차감적 성격이기 때문에 위치가 대변이에요. 그럼 대변이 자기 자리인데 이걸 늘릴 거면 대변에 쓸 거고, 그럼 자기 자리에 쓰면 늘어나죠. 줄일 거면 차변에 쓰는 거예요, 반대에. 그래서 환입이 일어나면 대손충당금은 차변에 써서 많은 만큼을 줄일 거고, 초과된 만큼,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쓸 건데, 매출 채권은 800번대 기타 채권은 900번대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는, 단기매매 증권은 뭐 단기에 취득했다면 당연히 취득원가와 우리 기말 공정가액하고 차이를 평가를 할 건데, 만약에 전기에 취득을 했고 전기 말에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전기 말과 단기 말의 차이만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1,000원에 샀는데 전기 말에 900원이었어요. 그러면 100원 내렸다라고 평가했을 건데 올해 1,200원이 되었으면 300원 올랐다라고 평가만 하고 끝날 거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올해 취득했다면 분계 모양은 단기 매매 증권이랑 동일했어요. 오늘 올해 1,000원에 샀는데 900원 되면 우리 매도 가능 증권 100원 내리고 100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1200원이 되었을 때에 300원 올랐다라고 매도 가능 증권을 높여주는 건 똑같은 건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300원이 아니라 과거에 손해본 게 있었으면 그걸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익이다라고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면 내 장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0원 남을 건데 취득한 게 1,000원이니까 당연히 기말에 1,200원이라면 200원 이익이다라고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취득 원가하고 차이가 장부에 남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외화 환산에 대해서는 자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기말에만 환산이라는 거 쓰는 거예요. 환산은 평가의 성격이죠. 계산만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화폐이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 비용으로 분류는 되지만 자 그렇지만 얘는 환산은 기말에만 하는 거고 실제 기중에 거래가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다. 그래서 이 계정 과목 선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비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가 수능 계산을 해야 됐죠. 정상 감모 손실은 수능 계산 할 필요 없이 계산 자료 입력해서 우리 분계해 줄 때 같이 합쳐 가지고 매출 원가로 분계를 해 줬어요. 다음 유동성 대체 우리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지우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다라고 계정 과목을 썼어요. 그럼 이 분계도 뭐 당연히 꼭 기억하셔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다가 이 문제를 틀리죠. 그러면 그냥 분계 위치를 외우세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 시험에 매우 자주 나와요. 우리 지금 회계 1급 세무 2급을 보죠. 그러면 두 시험 중에 한 개 나올 확률은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AT 시험까지 같이 보는 반에서는 4개 중에 무조건 한 개 이상은 나와요. 전에 새 시험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매우 계산할 때 좋아하는 거니까 그럼 그 분계가 안 된다는 건 준비가 많이 덜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어떤 실수가 일어나냐면 유동성 장기 부채에 거래처를 안 쓰는 경우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다 잘해놓고선 장기 차입금에는 차입금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 반응으로 거래처를 써요. 그런데 유동성 장기 부채를 쓰면서 그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다 잘해놓고선 마지막 그 한 방 때문에 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거래처 써야 된다는 것도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예요. 부채니까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자동 계산에서는 기말 재고 자산을 쓸 때 우리가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다면 수동 계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들어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쓰는데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예요. 실제 재고액을. 그래서 우리가 정상 감모 손실이든 비정상 감모 손실이든 구분하지 않고 일단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런데 평가 손실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평가 충당금이라는 차감 계정을 달아서 줄이기 때문에 근데 재고 자산을 직접 줄이는 게 아니라 평가 충당금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 스스로 지워지지도 않는 계정을 달기 때문에 우리는 재고 자산 입력할 때는 줄어드는 실제 평가 금액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장부가액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원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저가법으로 얘가 700원으로 시가가 된 거예요. 그럼 300원이 내렸죠. 그럼 장부에 내가 300원 내렸어라는 표현을 적어둔 거예요. 그럼 얼마인데 300원 내렸어라고 하는 그 얼마인데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700원이라고 쓰면 700원인데 300원 내렸어라고 표현되어서 400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700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300원 내렸어 라고 표현했으면 얼마였는데 1000원이었는데 이렇게 써줘야지 700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 손실은 장부 가액을 써준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평가 손실은. 자, 그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포인트는 그냥 단순해요. 500번대 제조경비, 800번대 판관비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올해 감가상각비를 써주는 형태로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매출원가, 그래서 K랩에서는 좋은 게 일반 감가상각비 적혀 있는 것 앞에 보면 518번이라고 500번대 적혀 있었고, 800번대 감가상각비에는 그냥 판관비의 감가상각비에는 818번 감가상각비라고 적혀 있는 게 앞에 보이죠. 그러면 500번, 800번을 구분해서 단기 감가상각비를 직접 써주셔서 나중에 전표 추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올해 퇴직급여가 발생해서 추가하는 금액만큼을 장부에 써주게 될 그 계산자료 입력에 써서 추가를 할 건데, 추계액을 주게 되면 올해 증가한 추가 금액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추가액을 주면 그냥 그 금액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 잘 생각을 해놓고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그 계산자료 입력에서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적혀 있는 칸이 있고, 아래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이라고 적혀 있는 칸이 있는데, 충당자만 보고 아래쪽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래쪽은 퇴직연금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주는 분계이기 때문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계가 안 들어가서 오답 처리가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생산부 직원 거 임금 아래에 있는 500번대 퇴직급여 전입액, 그리고 사무직은 급여 아래에 있는 800번대 퇴직급여 전입액에 올해 추가액을 써주시면 되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건 우리 거의 대다수가 다 이 상당부의 대손상각 버튼을 눌러요. 왜냐하면 한입액까지 또 다 알려줄 수가 있잖아, 마이너스로. 그래서 보충액이 있다면 보충액은 매우 편하게 분계를 해주죠, 계산까지 해서.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어떤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거의 대다수 문제를 보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매출 채권을 하는데, 그런 걸 허를 찌르려고 받은 의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만 설정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 외상 매출금하고 단기 대여금만 설정할 거면 받은 의무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 금액은 전부 다 지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정 과목을 설정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보충해야 될 금액을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니까 몇 퍼센트를 설정할 건지, 이것도 또 일반적으로 1%예요. 그런데 2%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서 또 자동 계산을 쓰면 좋겠어요. 기타 채권에 기타 대손상각비 수동 계산 사항이 적혀 있는 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컴퓨터에서 전부 다 해주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지문인 거고, 다음 법인세는 우리가 그 결산자료 입력에서 선납세금을 정리를 해주고 있죠. 우리도 그 전산세무회계 시험도 그 도전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볼 때가 있었어요. 도전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던 시절에는 도전 프로그램은 선납세금 정리가 자동 계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 계산을 하고 들어와야 돼서 과거에 제가 수업할 때 998236이라고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선납세금 분계를 자주 문제 나오니까 그 외우도록 시켰었는데, 지금은 완전 전자동이 되어 있어서 선납세금 금액까지 보여주죠. 합계장시상표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을 그냥 옆에 그대로 써주고, 그러면 법인세 올해 산출한 추산액에다가 선납세금 뺀 나머지 내년에 낼 걸 추가 계상액에만 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분계를 다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 자동 계산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고, 자 마지막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책 얘는 번호가 이렇게 좀 어긋났네요. 최저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와서 우리는 배당에 대해서 쓰고, 그럼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최소화 한도라고 하면 현금 배당의 10%를 써주고, 그리고 나서 얘도 전표 추가를 하면 얘도 얘가 끝나는 거였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가 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보고 쓰면 되는 거죠. 금액만 칸에 맞춰서 쓰는데, 그럼 여러분은 전표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것만 안 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결산은 어제 했던 거 이 정도까지 보고, 자, 우리 270 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 소득세에 대해서 같이 봤는데, 제가 소득세 이야기를 할 때, 자, 우리 당연히 이론 시험에도 소득세 문제가 두 문제가 세무유급에 나오는데, 그런데 소득세는 양이 엄청 방대해요. 그럼 그 많은 것 중에 뭐 어떤 게 나올지는 뭐 저도 모르겠죠. 근데 주로 나왔던 부분을 제가 설명은 다 할 거예요. 설명은 할 건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외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표시하고 언급을 해드리고, 실기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거고, 그냥 이런 문제에서 등장한 적이 있으니까 인지하고 계셔라는 부분들은 제가 그냥 원리를 이해하는 개념 방향으로 설명하면서 쭉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겨우 전체에서 겨우 두 문제가 나오는데 같은 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은 잘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빈도수가 높은 부분은 그래도 이론에서는 빈도수가 좀 있다라고 알려는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소득세는 얘는 우리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소득의 원천이 어제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너가 이자 받은 거냐, 배당 받은 거냐, 사업한 거냐, 근로한 거냐, 아니면 연금 받은 거냐, 아니면 어쩌다 생긴 거냐, 퇴직금이냐, 양도를 해서 소득이 생긴 거냐, 이런 식으로 이 소득의 원천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소득의 원천을 따져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법법전에 열거가 되어 있다면 과세를 할 거고, 열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법인세법하고 그 큰 차이가, 그 예를 들어서 깡패가 돈을 강탈해 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럼 깡패한테는 소득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낼 거냐라는 건데, 그 깡패가 그냥 동네 개인 건달이에요. 그러면 세금 안 내요. 물론 잡혀가면 벌금은 내야 되죠. 근데 소득세를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깡패가 조직이었다면, 법인 조직이었다면, 법인이면 그렇게 강탈해 나간 돈도 소득으로 잡혔다면, 표현됐다면 소득세도 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영화에서 그 조직폭력배들이 막 자기 회사 차리고 건설회 차리고 막 그럴 때 자기들 합법적으로 세금 내는 그런 건달이라고, 그 깡패라고 이야기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걔네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돈 받는 것들은 세금을 내는 방식인 건데, 개인은 강탈에 대해서 세금 얼마 내라라고 세법법전에 안 적혀 있거든. 열거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자 받는 형태나 배당 받는 형태나 연금 받는 형태는 너무 많은 종류들이 생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세 내용을 일일이 다 열거해 놓기가 적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연금 소득은 다른 형태, 열거해둔 형태하고 유사한 것도 과세하겠다라고 적어뒀어요. 그래서 포괄주의를 우리는 가미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우리는 그 과세 기간은 뒤쪽에 먼저 했었지만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뭐 어떤 일을 해서 벌었던 간에, 내가 사업의 형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뭔가를 공급하다가 회사 다니다가 그러다가 또 내 개인 사업자로 하다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 벌어들인 돈을 다 합쳐서
1년 동안 얼마 벌었니라고 하는 종합과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합과세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세법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주는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예를 들었던 복권당첨금이라든지 혹은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자기가 1년 동안 그 건설 현장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그걸 한 번에 합산해서 계산하는 건 좀 너무 부담이 크겠죠. 그리고 못 정리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원천징수를 하면 더 이상 세금 정리 계산을 할 필요 없게 완납적 원천징수를 해버릴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에 들어가는 소득이 아니고 전혀 따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분류를 해서 과세하겠다는 건데 이건 우리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이에요.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는 분류과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제 밤에 뉴스 보니까 새벽에 이거 나오던데 고주자 비고주자. 그렇죠. 너무 바빠서 뉴스 못 보셨죠? 아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자기 재산 신고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안 내려고 외국 영주권 해서 비거주자 행세하면서 대한민국 건강보험하고 뭐 이런 것들 혜택은 다 받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혜택 다 받고 세금 내는 거는 비거주자 행세하다가 걸려가지고 몇십억씩 추징 당하시는 분들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 그분들이 그거예요. 비거주자 행세를 해서 외국에서 번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세금 안 내려고 이제 하다가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날짜나 이런 거에 다 걸려가지고 추징하고 이런 것들 나오는 게 어제 뉴스 나왔던 게 이 조건 기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 과세 기간은 죽거나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민 가는 거 아니면 기간에 그 변경이 없다라고 했죠. 누구 맞춰준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회계 기준은 법인세법은 회사가 정하면 그 기간에 맞춰줘요. 그런데 소득세는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소득세 계산 구조인데 어제 소득세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였어요. 여기. 자, 지금 책에서는 소득부터 시작을 안 하고 그냥 표현을 좀 다르게 했는데 여기 총수익 금액이라는 걸 빼고 그냥 이자 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면 이자 수익 금액이 되는 수익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부분 신경 쓰지 말고 필요경비 없이 이자 소득 금액 됐다. 왜 제가 그 신경 쓰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시험에서 해야 될 행동은 우리는 소득 금액으로 판단을 할 건데 소득을 주면 이 소득을 소득 금액으로만 만들면 돼요. 그럼 비과세 있으면 빼고 분리과세 있으면 빼고 필요경비 있으면 빼버리면 이자 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자든 뭐든 소득과 소득 금액은 다른 거고 소득 금액으로 가는 건 세금 부과할 금액이니까 얘네들은 세금 부과 안 할 걸 빼는 거예요. 비과세라는 표현이 세금 부과 안 하겠다고 법전에 적어놓은 거죠. 분리과세는 세금 다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경비는 내가 번 게 아니죠. 그래서 세금 안 내도록 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로또 1등에 당첨되셨어요. 근데 1년 동안 쉬고 계셨어요. 그럼 아버지 로또 1등 당첨돼서 10억 버셨으면 기타 소득은 10억이에요. 그런데 그건 세금 내고 더 이상 낼 거 없어요. 분리과세 10억을 하면 아버지의 기타 소득 금액은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소득 없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월급으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10억을 올해 로또 1등을 받았어도 그런 계산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우리는 금융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 소득은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요 경비는 없죠. 하지만
그 배당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려고 그로스업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고, 자, 사업소득은 또 금융소득하고 다르게 분리과세가 없는 소득이라고 그랬죠. 사업소득에서는 분리과세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유형상.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없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달에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고 필요경비도 지출이 입증이 돼야지 필요경비로 입증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사업소득은 매출에, 필요경비는 급여나 월세나 뭐 이런 것들 경비를 빼면 실제로 번 게 나오겠죠. 그렇게 줄인 게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근로소득도 이제 비과세, 분리과세 빼는데 필요경비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일부 금액을 여율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금소득은 얘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회비용이나 많은 그 경비들이 빠지는데, 근데 이걸 전혀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금소득공제로 추정률을 뒤에서 우리 이 두 개 다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불로소득이 아닌데도 경비를 입증하기 힘든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일시적 강연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원고 같은 거 쓰는 그 글을 썼는데 오랫동안, 그래서 어쩌다 한번 당첨됐는데 그에 대한 경비 입증하라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추정 필요 경비를 60%, 뭐 상금 받는 경진대회였다 80%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제 저와 같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헤어졌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또 새로운 걸 시작을 하면, 자, 종합소득의 기본세율표라고 아래 적혀 있죠. 자, 그럼 자, 우리 소득세는 지금 얘가 조금 빠르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 소득세는 우리 지금 현재는 8단계 누진세율을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7단계만 쓰고 있죠. 지금 올해부터는 8단계 누진세율이 생겼어요. 지금 6%, 15%, 24% 이건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얘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럼 10억까지죠. 아이고. 그렇다면 얘는 10억 이하고 10억 초과가 얘는 45% 구간이 생긴 거예요. 자, 이 구간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세금이 부담이 되나요?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서 더 높이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 지금 우리는 소득 금액 할 때도 뺄 거 다 빼서 이만큼 안 되는데,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연봉이 3천으로 시작을 했다고 볼게요. 연봉 3천이면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하면 전부 다 여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여구간에. 연봉 5천이죠? 거의 다 여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연봉 5천이라도. 연봉 3천이면 거의 다 이것만 해요. 여기는 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10억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연봉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한 15억쯤 돼요. 그럼 전 이 정도 세금 한번 내보고 그런 게 꿈이겠어 오히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평생이 아니라 1년에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 이거 높은 구간의 세율을 만든다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대한민국 제일 많은 사람 거의 대다수가 여기고 상위 몇 퍼센트가 위쪽인 건데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가 안 일어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 시스템을. 기부 문화가 안 돼 있고 외국화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높은 구간 쪽에 있는 사람한테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잘 안 도니까 더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얘가 그럼 이 사람이 10억을 벌었다고 해서 42%다 맞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누진세율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앞에 적혀 있는 얘가 우리 상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 이 앞에 적혀 있는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우리 계산 편하게 하라고 적어 놓은 방식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2천만 원을 벌었다고 볼게요. 자, 연 2천만 원이면 1,200만 원까지는 6%고 그럼 나머지 800만 원까지는 800만 원부터 1200 넘어간 거부터 800만 원은 15%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1200만 원에 6% 하면 72만 원이 되죠. 그리고 800만 원에 15% 하면 4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낼 세금은 112만 원이란 이야기예요. 112만 원. 2천만 원 벌면. 지금 이게 누진세율인 거예요. 그럼 굳이 이걸 계산을 안 해도 되게 여기에서 1200만 원 초과한 금액 있죠. 그냥 이 800만 원만 가지고 계산하고 이 앞에 총 맥시멈 다 찬 게 72만 원이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요. 한 개 더 보면 우리 기분 좋게 5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자, 5천만 원이면 1200만 원까지는 6%. 그럼 1200 초과 4600 이하는 3400만 원이죠. 3400만 원까지는 15%. 그리고 4600 넘어간 400만 원은 24%.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그러면 얘는 72만 원이고 그냥 글로 쓸게요. 그리고 3,400만 원에 15%를 하면 얘는 510만 원이고 그리고 400만 원에 24% 하면 96만 원이네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알려주는 이 금액은 뭐냐면 지금 너 4,600만 원 초과한 금액 5천만 원 벌었다면 400만 원만 24%로 계산을 하고 그게 얘 둘이 합치면 582만 원이니까 그냥 582만 원 더하면 너가 낼 세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얘 앞에 있는 숫자를 이용하면 계산이 더 빠르겠죠. 이 방식이 지금 얘를 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상식 이야기였고 근데 지금 방금 계산한 방식 보면 5천만 원 번다고 해서 전부 다 24% 부과하는 게 아니죠. 이게 누진세율 제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 1200만 원 이하면 지금 여기에 1200만 원은 실제 연봉 3000대들이 많아요. 돈 많이 쓰면 나중에 과세표준은 1200도 안 돼요. 심지어는 자, 대한민국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0이에요. 0, 제로.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결정세액 보시면 전부 다 환급 받고 돈 이런 세금도 안 내는 근로소득자가
거의 대다수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근로소득자가 보이냐 매번 세금 떼이는데 하면서 사업소득자하고 옛날에 한번 붙었는데 연말정산에서 돈 다 돌려받고 세금 실질적으로 낸 거 계산 딱 하는 순간 근로소득자가 박살났어요. 왜냐면 세금 떼어놓고선 다 돌려받았거든. 막상 진짜로 부담한 사람이 절반은 1원도 부담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걸 보면 아, 내 세상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갈수록 더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자, 이제 우리 시험 목적으로 이 하나만 기억합시다. 소득세 최저세율은 6%다. 소득세의 최저세율은 6%다. 자, 다음 페이지에 뭐 필요경비는 뒤쪽에서 보면 되고, 자, 교통금과 2월 교통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교통금은 올해 손해 본 거, 2월 교통금은 과거에 손해 본 거. 내가 1년 동안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자, 우리 종합소득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인데, 이 중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소득 형태는 당연히 사업이겠죠. 당연히 사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교손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법인세법하고 똑같이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돈 벌면 이제 그걸로 손해본 돈을 채울 수 있는 걸 2월 공제라고 하는데, 그 2월 공제는 10년간 해주게 돼요. 10년간 2월 공제를 해주는 거고, 그런데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도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둘로 분류를 나누는데, 주택 임대 사업소득이 있고 상가 임대 사업소득이 있어요. 주택의 임대 사업소득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상가 임대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에서 교손금을 공제를 못하고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일어난 곳에서만 10년간 2월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거, 10년간 공제할 때 다른 소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라고 적혀 있죠. 부동산 임대비에서 발생한 건. 그래서 얘는 부동산 임대업만인데 주택이 아니라 상가, 주택은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이론 문제 때문에 설명을 한 거고, 자, 이제부터 이제 소득의 종류하고 내용하고를 제가 그냥 이리저리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 실기하고 관련 있는 건 제가 따로 표현해 드릴 테니까 이자 소득이라고 말하는 것과 배당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인지를 좀 하시면, 자, 이자 소득이라는 것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본인이 돈을 번다 생각했을 때 이자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이자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14%나 25%나 이렇게 부과할 거냐라는 건데, 자, 당연히 채권, 증권 이자 할인액이나 예금 이자, 이건 우리가 이자 받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단기 저축성 보험의 차익이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 보험이 10년이 넘는 건 비과세예요. 10년 넘는 거는 비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년이 안 되는 미만인 우리 보험들 있죠. 그럼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기준은 뭐냐면, 이자 받는다고 다 저축성 보험이 아니고, 내가 납입한 돈하고 만기 시 환급 받는 거하고 같이 비교했을 때 납입액보다 1원이라도 돈을 더 많이 환급 받으면 그게 저축성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돈 돌려받는 거 있나요? 대한민국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순수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내고 꽝. 그래서 전 어느 나라였더라? 그 저축성 보험 형태의 자동차 보험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천몇백만 원인가 2천몇백만 원인가 하는데, 전 그거 있다면 그거 낼 거예요. 만약에 어차피 돌려받으면 난 그게 낫지, 그죠? 그리고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 한 5천만 원 만들어서 5천만 원 얻는 사람 차 못하게 만들면 차도 줄어들 텐데. 그죠? 자, 다음 우리 직장공제 초과만한 것. 우리 직장공제회는 요즘은 잘 없어요. 옛날엔 직장에서 우리 회사가 뭐 군의 매점이 없어요. 그러면 직장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매점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 돈 떼이는 게 아니에요. 월급 그 받을 때에 공제를 당했다가 그 돈으로 운영해서 내 그만둘 때 다 돌려주는데 그 돈 운용 수익을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제에 납부된 돈보다 초과해서 받는 돈 있죠. 그 돈은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인데 옆에다 적어두세요. 얘는 분리과세 하는 거예요.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분리과세 할 거예요. 종합소득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있죠. 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데 대금이라는 표현은 빌려주다 때 돈 빌려주는 게 영업활동이 아닌 사람이 이자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아닌데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받는 행동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은 금융기관이 아니죠. 사람이잖아, 개인. 그죠?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이자를 받는데 은행이 아니고 기업이나 사람한테 받으면 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커요. 25% 지방소득세 별도니까 27.5%예요. 자, 그리고 아래 6번, 7번은 이제 이자 발생시키는 거래,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상품 거래 시이자, 위에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인 것. 한마디로 포괄주기를 가미하도록 쓴다는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위 형태와 비슷한 느낌이라면 전부 다 과세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수입 시기는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오긴 하는데 어느 소득의 수입 시기냐까지 따지면 이자 소득은 제가 진짜 어쩌다 한번 나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원리 그 기준만 생각을 하시면 우리 뭐 채권 증권이야 표현할 건 없는데 예적금 생각해 보시면 예적금은 원래 실제로 당연히 이자를 받는 날인데 원본 전입 특약이 있다. 원본 전입 특약이 있다는 건 통장에 찍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 전입일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한 날이 그 여러분들 이자 받을 게 만기되기 전에 해약하면서 이자 조금을 받는 경우 있죠. 그럼 그날 그런데 2년짜리 그 1년짜리를 넣었어요. 근데 1년 더 연장하면 연장해서 다 받기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연장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되어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통지예금이라는 건 내가 돈 찾겠다 통지만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는 게 통지하고 그리고 은행이 수락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저축성 보험은 뭐 만기 환급하거나 아니면 해지한 날이고. 자, 그리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원래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날이에요. 계약서에 돈 언제 갚을게, 언제 이자 줄게 적혀 있겠죠. 돈 빌려주면 그러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받았다 안 받았다 상관없이 그냥 하는데, 근데 약정이 그 이자 지급 날이 안 적혀 있으면 실제로 받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약정보다 빨리 받으면 실제로 받은 날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기준은 원칙은 실제로 뭔가가 일어난 일인데 그게 아니면 어딘가 적히는 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배당소득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